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핵심 정리 6번째, 두 번째 과목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두 번째 과목의 세 번째 시간 화장품 관리 위해 사례 판단 및 보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이제 화장품의 관리에 여기 지금 보시면 화장품의 취급 방법, 보관 및 취급 관리에 대한 문서화. 그래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취급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 절차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요. 안전용기 포장은 취급 어떻게 이제 어떤 화장품에 대해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것도 문서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용기 포장이라고 하면 우리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 불가. 만 3세 어린이, 만 3세 이하 어린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였었죠? 이거는 알고 있는 분. 이거는 영유아 어린이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취급 주의사항에 보면은 또 만 3세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만 3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 5세 미만은 안전용기,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영유아 화장품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안전용기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용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안전용기 기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 괄호 몇 프로? 10% 이상 함유. 점도, 운동 점도 단위죠. 21센티스톡스 이하, 액상,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 몇 프로? 5% 이상 함유. 액상 제품. 예외가 있었어요. 일회용, 펌프, 분무기, 압축 분무기는 제외한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제 수업을 들었다고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의 보관 방법 들어갈게요. 완제품. 이 보관 방법은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생산하거나 우리 지금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완제품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을 한다. 즉, 완제품 보관소가 있겠죠. 또 주기적으로 재고를 점검한다. 우리가 보통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생산을 한 다음에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량을 우리 식약처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적합 판정만 나온 것들을 출고 승인. 나중에 이제 랜덤으로나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면은 용기가 불량하다든지 스티커가 불량이라든지 박스가 불량이라든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불량이라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합 판정 받은 것만 출고 승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선입 선출이 기본인데 타당한 사유는 예외.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입 선출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재고 중에 미리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미처 파악을 못한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작업자가. 그래서 유통기한이 조금 더 짧게 남은 거를 미리 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장품의 사용 방법에 보시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린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이 말은 화장품의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화장품의 정의 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화장품의 정의 어떤 거였죠? 화장품은 화장품법 2조에 보면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 매력을 더한다 그랬어요. 청결, 미화, 매력, 용모를 밝게, 피부, 모발 건강 유지, 증진,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피부의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방법, 기초 화장품 사용 방법은 유연 화장품, 우리 스킨이죠. 보통 에센스, 로션, 중간에 마사지, 팩, 크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은 메이크업 베이스, 파데, 파운데이션, 콤팩트, 아이볼, 립, 손톱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취급 방법 안에 이제 포함되고 사용 방법이 이제 포함돼서 나온 거지. 이게 시험에 다음 중 기초 화장품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 업계에 관련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막 설명을 해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사용상 주의사항, 여기서 이제 나올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주의사항이 중요하거든요. 공통사항은 화장품 여러분들 사서 쓰고 있는 것들, 그 화장품 그 표시사항 라벨에 보시면은 얘는 무조건 나와 있어요. 어떤 화장품이든지 간에 이 공통사항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단지 글자 크기가 좀 다르다든지, 글자 여기 폭이 좀 다르다든지,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작다 그러면 5포인트, 좀 크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크겠죠. 자, 읽어볼게요. 화장품 사용 시,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화장품 사용하고 나서 햇빛에 나갔는데 사용이 여기 피부가 빨개졌어요. 부어올랐어요. 가려워요. 그러면 전문의와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자,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뭘 사용해야 되죠? 의약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관 취급 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시고, 화장품은 뭐에 약하죠? 열에 약하죠.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개별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볼게요. 자, 스크럽제, 얼굴 막 비비는 거, 샴푸, 염색제, 눈 화장 제품, 이런 것들은 눈에 있는 점막에 들어가면 눈이 되게 따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팩은 당연히 눈에 들어가면 따갑겠죠.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자, 이게 개별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중 화장품 종류에 따른 개별사항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뭐 스크럽제 했는데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물론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개별 사항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샴푸, 눈 화장, 자, 외음부 세정제, 여기 또 나오네요. 만 3세 이하 어린이, 제가 아까 안전용기 하면서 안전용기는 만 5세 미만,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한 개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영유아 어린이 제품의 어떤 기준을 만 3세 이하 어린이였고요. 외음부 세정제도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임신 중 사용하지 말 것, 분만 직전에 외음부 주위에도 사용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화장품 관리, 여기 이제 화장품 주의사항 또 계속 갈게요. 손, 발, 피부 연화 제품은 눈, 코, 입 등에 왜냐면 이게 손이나 사실 이제 이게 연화 제품은 발에 보면은 각질 있잖아요. 발 뒤꿈치. 이 각질은 우리가 뭐 바늘로 콕콕 찔러도 사실은 그 부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발을 이렇게 디디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자극에도 별 반응이 없어요. 우리 각질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발톱 옆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발 뒤꿈치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그래서 얘들에 들어갈 때는 어떤 얘들을 연화시켜주는 아주 강한 원료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눈, 코, 입, 눈이나 코, 입들은 되게 약한 곳이잖아요. 입술은 더 약한 곳이죠. 이 입술은 바로 이게 우리가 약간 각질 잘못 뜯으면 피가 팍 나는 정도로 다른 피부에 비해서 아주 약하기 때문에 점막이라든지 입 등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은 좀 알레르기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은 알레르기를 주의한다. 단 내가 피부 발 연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프로필렌 글라이콜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뭐만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간 제품에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 채취 방지용 제품은 털을 제거한, 자, 여러분들 털 제거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모제 저도 사용해봤는데 털 제거하면 되게 그 피부가 털이 녹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강해요. 근데 겨드랑이는 어떻죠? 되게 얇은 살들이란 말이죠. 피부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털을 제거를 한 뒤에 이 채취 방지용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되게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취 방지용 제품은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 진정 제품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고압가스 에어로졸 제품에는 자, 외우셔야 돼요. 3초 이상 연속 하지 마라. 20cm 이상 거리를 둬라. 자, 여기 또 있죠. 40도 이상 밀폐 장소 없어야 된다. 가스가 없도록 하고 불 속에 버리지 마라. 자, 3초 이상 연속 안 된다. 20cm 이상 거리 돌아. 40도 이상 밀폐 장소 안 된다. 자, 3, 20, 40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초 이상? 30초 이상, 3초 이상 안 되고 20cm 이상 거리 두고 몇 도 이상? 40도 이상은 안 된다. 자,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고 자, 고압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 우리 자외선 차단제 있잖아요. 뿌리는 거. 자,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뭐 홈쇼핑 보면 얼굴 되게 분사 많이 하잖아요. 이제 주의사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 손에 덜어서 사용해라. 자, 아하 제품. 아하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해서 산이에요.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을 해라. 이것만 함께 사용하면은 자극이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공통상에 보면은 직사광선에 의해서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이상 증상, 부작용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얘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하세요. 자, 미리 피부에 시험 사용하고 사용하세요. 자, 고농도에 사용했을 때는 우리 신체에 부작용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제 정리 영상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리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외울 수 있도록만 적어 놓은 거예요. 과산화수소 함유 퍼머넌트 제품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살리실릭 애시드 성분이 있으면 3세 이하 어린이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들 과산화수소 함유 퍼머넌트 제품 조심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해 사례 판단 및 보고, 여기 보시면 위해 여부 판단. 자, 위해 해를 끼치는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해 사례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해 사례. 자, 화장품 사용 중에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또는 증상 또는 질병을 유해 사례라고 합니다. 이 유해 사례를 밝혀서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밝힘으로써 이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해 사례는 인과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후, 증상, 질병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유해 사례는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중대한 유해 사례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유해 사례. 첫 번째가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고, 두 번째 2번 입원 연장, 3번 지속적 중대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 초래, 기타 의학적 중요한 상황들의 중대한 유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위해 평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게 안전성 정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별표. 실마리 정보, 별표. 자, 만약에 나온다면 유해 사례, 안전성 정보, 실마리 정보 이 세 가지 정도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화장품과 관련해서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를 안전성 정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에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한 이 자료들만 보셔가지고는 시험을 잘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실마리 정보,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자, 아까 유해 사례에서는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실마리 정보에서는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거를 실마리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해 화장품이 생겼다라고 하면 유해 사례를 통해서 안전성 정보를 통해서 실마리 정보를 통해서 이 화장품이 위해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원료에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갔나? 그래서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 과정,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 과정, 얘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을 1번을 거칠 거고요. 인체의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을 거칠 겁니다. 결정 과정. 처음에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노출 허용량을 산출해서 결정 과정을 보고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을 보고 1번과 3번을 종합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나 우리한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위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해 평가 과정도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이 4가지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해 화장품은 우리가 보통 화장품법 시행규칙 14조의 2를 보시면은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준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기준 중에서 위해 등급을 나눠놨죠. 자, 첫 번째 가등급, 아주 위험한 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다라든지 납, 니켈, 순, 카드뮴, 안티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면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그만큼 위해가 있다라는 건데 사용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긴급하게 해야 되고 나 등급 같은 경우는 자, 안전용기 사용해야 되는데 안전용기 사용을 안 했어요. 내지는 배합 한도 원료 있었죠. 계속 나옵니다. 사용 배합 한도가 있는 원료를 초과해서 사용했어요. 살리실릭산 0.5% 살균제로 보존제로 사용을 하라 그랬는데 1% 이상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얘는 바로 나 등급으로 되겠습니다. 다 등급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좀 변폐됐다든지 미생물이 혼입됐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사용기한이 좀 위조 변조됐다든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했는데 그 기능이 미달된다든지 스스로 국민보건에 해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다 등급 화장품으로 해서 위의 등급을 1, 2, 3 그러니까 가, 나, 다로 나눠서 얼마나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느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해 사례 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을 텐데 지금 식약처 시행 공고를 보면은 위해 사례 판단 및 보고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안전성 정보 관리 그 법령에 보면은 유해 사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유해 사례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해 사례를 통해서 위해 화장품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왜 이렇게 헷갈리게 했는지를 모르겠고 일단 책 나오는데도 보면은 지금 위해 사례인지 유해 사례인지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 유해 사례를 알게 되는 경우도 다른 책에서도 위해 사례라고 해놓고 우리는 뭘 보고 한다 그 책이 아니라 법령에 나와 있는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을 보고 그대로 따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성 정보의 보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유해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의사, 약사, 간호사, 판매자, 소비자, 소비자 관련 단체장은 화장품 사용 중에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식약처장 또는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화장품을 썼는데 이 사람도 부작용이 나서 병원을 갔고 저 사람도 병원에 갔다. 그럼 의사는 이런 경우에 이 사람도 이 화장품을 썼고 저 사람도 이 화장품을 썼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마 간파를 할 수도 있을 거죠. 그때 됐을 때 식약처장이나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보고를 할 수 있고요. 화장품 판매업자는 정보를 알게 되면은 15일 이내에 신속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대한 유해 사례가 났다든지 식약처장이 지시를 했다든지 외국 정부의 판매 중지 요청으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보고를 여기 안에 이렇게 서식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기 보고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6월이나 12월 종료 후 1월, 즉 7월이나 1월 이내에 하시면 되고요. 안전성 정보의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거는 화장품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나 식약처장이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게 되겠죠. 품목 제조, 수입, 판매 금지를 하거나 수거, 폐기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게 더 사용사항 주의를 하세요. 더 조사, 연구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실마리 정보로 관리하거나 제조, 품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및 조사 및 시험,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정리를 원하시면 제 영상으로 마지막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서로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 댓글 같이 좀 남겨주시면 같이 힘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